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만 본다면은 위헌적인 법률을 누더기로 수정해 처리하려는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의 모습으로 보긴 어려운 수준인데요. 진영을 막론하고 지나치게 거칠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을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철도 노조가 오늘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성과급 정상화에 합의를 이뤘다는 건데요. 교통대란 우려는 일단 잦아들게 됐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에 열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결정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철도 노조가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하면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오늘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주장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추진과 별개로 경찰은 통일교 의혹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내일 참고인 수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본사와 자금 거래를 하면서 탈세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이번에도 파업을 예고했던 당일 새벽에 유보하기로 바뀐 건가요? 네, 오늘 자정을 조금 넘겨 공지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 0시 10분쯤 쟁점이었던 성과급 정상화에 대해 정부와 잠정 합의했다며 오전 9시부터로 예고한 총파업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도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된다고 알렸습니다. 애초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건 현재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 수준이어서였는데요. 이를 다른 공공기관처럼 100%로 해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였습니다. 노조는 지난 11일에도 같은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이 안건에 대한 잠정 합의가 파업 직전 도출되면서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가 아니라 90%로 제시하려 한다며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냈고 이에 대해 정부가 오늘 새벽 새로운 대안을 내놨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은 기본급의 90%로 2027년부터는 100%로 정하는 안건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에 올리겠다고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총파업을 다시 한번 유보하고 공훈위 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이 이행되면 노조는 총파업 방침을 최종 철회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고 했습니다. 특검에 부정적이었던 그동안의 입장을 180도 바꾼 건데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특검 수용으로 잃을 게 없다는 판단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해온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구설에도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그동안 야권의 특검 요구를 내란 물타기로 일축해왔는데 입장을 바꾼 겁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대신 수사 범위를 한층 넓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의 정치 개입 의혹도 함께 따져보자고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는 민심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특검을 수용하자는 판단이 섰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데다가 지지자들조차 찬성 여론이 높으니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여권 인사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집중 타깃이었는데 수사판을 키우면 야권 인사들이 더 많이 연루되어 있을 거란 자신감 역시 반영됐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만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해가 가기 전에 민생법안 200여 개를 처리하자고 오히려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과는 별도로 연말 연초 2차 종합특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내란을 뿌리 뽑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도의 사안입니다. 민심을 수용하고 부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따라서 잃을 것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2차 종합특검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지자들조차도 찬성하는 통일교와 민주당 간의 유착 의혹이 거부할 수 없는 여론이 높았다고 생각한다며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이와 관련한 회동 요청을 했고 만나서 바로 진행하겠다면서도 권력을 쥔 민주당이 야당 탄압 특검만 하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혁신당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 부패 정치인이 수사받을 수 있도록 특검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연 전술을 통한 물타기 시도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 전담팀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의 늑장 대처로 공소시효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우선 전재수 의원에 대한 혐의 적용 문제부터 결론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여야의 통일교 특검 논의에 대해 경찰은 정치권이 논의해 결정한 합의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관계없이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도입돼 사건을 넘기기 전까진 최대한 조사를 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는데 일단 경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인물은 9명입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금품 전달 대상으로 진술한 정치권 인사 3명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만 앞서 1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사업 해결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현금과 불가리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현금 수천만 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조사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학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치소 접견 조사 뒤 곧바로 통일교 자금 관리자들 조사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이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은 시점이 지난 2018년으로 지목돼 공소시효 문제가 가장 급한 전재수 의원 사건부터 결론 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판단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로 끝나거나 이미 끝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출범 당시 23명이던 전담수사팀 인력도 30명까지 늘리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전재수 의원 관련 수사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기현 의원을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배우자 이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로저 비비의 가방을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씨 봐주기 의혹 수사가 막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수사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주요 검사장 자리가 불가리 되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방문 조사는 뒤늦게 보고돼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김건희 씨 요청에 따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 상황을 챙긴 것으로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은 수사무마 의혹을 내부에서 지켜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소원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부당한 압박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또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은 지휘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또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오는 26일로 날짜를 다시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특검은 김건희 씨의 수사무마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사 막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라 사건을 마무리하지는 못할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위헌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려가 모두 해소됐다며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까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저지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자체 예규 발표에 당내 위헌 지적까지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당한파 우려가 잦아들지 않자 여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이어간 끝에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관 추천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 구성을 맡는 것이 핵심입니다. 헌법적 문제제기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또 법안명에서 윤석열 세 글자를 빼는 대신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법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회의부터 의원총회, 규탄대회까지 쉬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이재명 전단 재판부부터 즉각 시행하라! 시행하라! 본회의 시작 뒤엔 책과 자료를 한아름 손에 든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위해 직접 연단위에 섰습니다. 무제한 토론에 나선 첫 제1야당 대표로 기록된 장 대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던 민주당이 정작 그 정신을 저버렸다고 일갈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최종 수정안을 두곤 똥에 물을 풀어도 된장이 되진 않는단 말로 위헌성을 꼬집었는데 민생법안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입법을 더 중시하는 여당을 국민이 기억하고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투표로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과 법력권의 강제 종료, 법안 처리가 반복되며 대치정국은 성탄 전야에야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 법안 역시 위헌성 논란이 거세다는 점입니다. 여당은 법안 수정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수정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이어 곧바로 연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란 요건을 호가 아닌 항단위로 명시해 법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겁니다. 단순한 허위 정보 유통까지 제재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법사위 단계에서 삭제된 문구를 과방이 안 취지대로 복구한 건데 이 과정에서 불거진 월권 논란 불식에도 나섰습니다. 법사위가 가방에서 올린
망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제대로 수정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여권에선 그러나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법안을 법사위가 뒤집어 반복 혼선을 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선 법사위발 내란전담재판부법도 의원총회 끝에 위헌성을 걷어냈는데 정보통신망법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도 최근 당 지도부에 법사위표 개정안에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당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 동의를 거쳐 이 개정안을 수정한 거라며 법사위가 단독 행동에 나섰다는 비판적 시선에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에 이 법을 전국민 입틀막법으로 명명한 국민의힘은 법안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항을 고쳐도 위헌성은 여전하다는 건데 여당이 매번 무리수 법안을 본회의 직전 고치는 졸속 입법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납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강경법안 입법 일변도로 가는 걸 경계하는 시선이 적잖은데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이 균형감을 찾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쿠팡의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 미국 본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5개 상임위가 합동 청문회를 열기로 한 국회에서는 쿠팡에 대한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물류를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전격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 직원들이 잇따라 커다란 서류 상자를 들고 나와 승합차에 싣습니다. 쿠팡 본사랑 계열사 간 거래에서 어떤 문제가 좀 발견된 게 있나요? 미국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TVO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과 국제거래조사국 등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사국은 정기조사 외에 기업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해 쿠팡 미국 본사 등과의 이익이전 구조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과방위를 비롯해 정무위 등 5개 상임위가 함께 오늘 30일과 31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명확해진다고 한다면 다양한 고발 조치와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동행명령장을 통해 가지고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토위의 경우 택배 사업자 등록을 취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들여다봅니다. 택배 사업자 등록은 매년 국토부에 등록 요건을 신고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 요구가 가능하고 그래도 충족을 못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내년 1분기 내에 이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하겠지만 그 전에 이번 연석 청문회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생활물류법에 따른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 압박에도 모르쇠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 태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노동자와 관련해 노동조합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오늘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김 의장이 장 씨의 근무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중 회사에 유리한 부분만 부각하도록 당시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지시하는 등 산업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장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포함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19일에 이어 또다시 1,48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8개월여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오는 2031년 최고 속도가 시속 370km에 달하는 차세대 KTX 고속열차가 전국을 누빌 예정입니다.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CEO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이른바 스카이 출신 비중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분기 30대와 40대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영끌 투자에 나서면서 평균 2억 3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새해부터 자체 브랜드 PB 상품 가격을 잇따라 인상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할 경우 우리 군과 유엔 사이의 군사분계선이 애매하면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라고 합동참모본부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협정 위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본격적으로 침범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채택한 이후 시작한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 때문인데 지난달에만 10차례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은 경고사격 등으로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응해 왔는데 지난 8월 북한은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에 대한 경계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과 유엔군 사령부의 기준선이 다를 경우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침범에 대응하라는 내용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과 함께 세운 군사분계선 표시물이 대부분 유실되고 지형 변화 등으로 애매모호한 기준선을 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전협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군 관계자는 정전협정 당시 유엔사 기준선과 최근 우리 군이 측정한 기준선은 60% 정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 중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사와는 내년부터 기준선을 재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지난달 군사분계선 문제를 논의하자며 회담을 제안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설명했는데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비해 우리가 선조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방송 작가나 대학 교수를 사칭한 고도화된 해킹 작전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평범한 사진 속이나 한글 파일 속에 숨어 보안 감시망을 우회했는데 코드 속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을 심어놓기도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내 한 대학 교수가 받은 이메일.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에 대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며 토론자로 참석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메일에서는 한 방송 작가가 인터뷰 섭외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세미나 토론 자료나 방송 질문지로 건네받은 문서를 여는 순간 해킹이 시작됩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APT-37이 벌인 이른바 아르테미스 작전입니다. 침투 방식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평범한 외국인 사진 파일 속에 악성 코드 조각을 암호화해서 숨겨두는 비밀 창고 스테가노그래픽 기술부터 한글 파일을 열면 담겨있는 악성 코드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프로그램이 먼저 열리는 방식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회피하는 수법도 사용됐습니다. 정상 파일을 한번 중간에 로드를 해서 보안 제품들이나 분석가들이 이거는 그냥 정상 파일을 실행하는 구조네라고 이제 오판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봐도 뭔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보안 프로그램으로는 사실상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한 번 해킹이 시작된다면 원격 제어를 통해 모든 정보를 그대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입력된 특정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백신을 넘어서 서버 내의 모든 이상 움직임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서버 감시탑 EDR 프로그램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의 임대주택 사업으로 지원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주택 당첨자들의 실명과 생년월일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이름 옆에는 노숙자, 정신질환자 같은 분류까지 함께 표시돼 있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누리집에 공개한 지원주택 당첨자 동호 배정 결과 문서입니다. 지원주택은 돌봄이 필요한 노숙자,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의 주거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사업인데 당첨자 명단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YTN이 발표 당시 명단을 살펴보니 지원주택 사업 당첨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취약계층은 무려 110명. SH가 콜센터에 접수된 항의를 전달받고 1시간 50분 만에 공지를 내렸을 땐 이미 수백 명이 게시물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다른 데에는 다 이름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 해당 게시물이 잘못되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명단 맨 첫 부분에 있었습니다. SH가 개인정보와 함께 장애인이나 노숙인, 정신질환자와 같은 지원자 분류 기준도 그대로 공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노숙인 A씨, 정신질환자 B씨 이런 식으로 110명의 민감 정보가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수백 명에게 노출됐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정신질환은 이제 되게 민감하고 사회적인 영역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SH 측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다고 사과했습니다. 익명 처리가 안 됐고 항의가 들어온 뒤 바로 조치했다는 해명인데 같은 날 서울시는 지원주택 사업이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꼼꼼하지 못한 행정 탓에 사회적 약자의 자활을 돕는다는 사업의 취지가 빛이 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방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테러 협박 범죄에도 다시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폭파 시점은 23일 오후 6시 정각, 장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 기지입니다. 국방부 주소와 폭파 일시까지 적어놨는데 게시 1시간여 만에 삭제됐습니다. 수색 결과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한 경찰은 12시간 만에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A씨를 공중 협박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씨는 국방부에 화가 나서 게시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삼성전자와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9시쯤엔 제주에 있는 카카오 본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전 직원이 대피한 가운데 건물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또다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대통령을 사칭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게시글이 해외 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순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과 도둑의 때 아닌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차를 털던 10대 일당이 붙잡힌 건데요. 잡고 보니까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학생들이 지하 주차장을 가로질러 불이 나게 뛰어갑니다. 순찰차가 뒤쫓지만 차량 사이를 요리조리 오가는 학생들은 손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3일 새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중학생 차터리 일당 3명의 검거에 나선 모습입니다. 결국 일당은 모두 붙잡혔는데 이들이 해당 주차장에서 턴 차량만 20여 대, 금품은 150만여 원 어치였습니다. 내 차인 양 문을 열고 물건을 한아름 훔치던 솜씨. 조사해보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하루 전에도 일당이 빈 모텔과 차량에서 물건을 턴 혐의를 포착하고
범행이 더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한 대가 바닥을 보인 채 고꾸라졌습니다. 경기 안양시 석수동에선 화물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 등 3명이 다쳤고 사고 처리를 위해 출근 시간대 차로 일부가 5시간 동안 통제되면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모래 가득 실은 덤프트럭 흙더미 같은 거 다 쏟아져 있고 앞에 버스는 유리창이 뒷유리가 다 깨져 있고 해저터널인 인천 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안에서도 사고로 도로가 크게 막혔습니다. 트럭이 트럭을 들이받으며 그 여파로 승용차까지 부딪힌 사고인데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부 차로가 2시간 40분 정도 통제됐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6개월짜리 딸을 수시로 확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사례와 상습 아동유기, 방인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택에서 지난 9월부터 2달 넘게 아이를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반짝 영하권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심한 추위 걱정 없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성탄 이브인 내일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성탄절 당일에는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나흘 사이 기온 변화가 극심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서쪽부터 시작됩니다.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가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0.8도, 대구는 영하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14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탄절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주장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추진과 별개로 경찰은 통일교 의혹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철도 노조가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하면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오늘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됩니다. 국세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본사와 자금 거래를 하면서 탈세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요 뉴스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오는 28일로 모두 종료되는 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특위 소속 위원들은 국회의원과에 모두 14가지 수사 대상, 최장 170일의 수사기간, 최대 156명의 수사 인력 등을 담은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특검 임명은 민주당과 최다 의석을 가진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담았습니다. 또 기존 특검에 임명됐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부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고요. 파견검사나 공무원이 불복종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또 하나의 특검이 거론되고 있죠. 바로 통일교 특검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환영한다면서도 물타기 전략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부터 수사 범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태도에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여당의 입장 선회에 의구심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여당 지지층까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고려한 시간 끌기, 면피성 대응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론전에서도 밀린 민주당의 고육지책성 결정입니다. 수용을 손에 넣고 개딸 강성 지지층의 반응을 살피는 눈치 보기식 조건부 대응에 그쳐. 이 대통령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가능성까지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머릿수에서 절대적으로 앞서는 민주당이 야권의 불리한 특검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에 대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신당 역시 민주당의 수용 입장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보수 야권이 합의한 원안에 가까운 조건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연 전술을 통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특검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즉각 통일교 특검 논의를 위해 1시간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교환에 머물렀습니다.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연내라도 또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각자 발의를 하고 여야 모두 통일교 특검을 한 목소리로 외치지만 뜯어보면 셈법이 다른 동상이몽 기류가 강합니다. 여기에 2차 종합특검을 비롯해 여야 협의의 장애물 역시 여전한 상황인 만큼 협상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동반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대통령실도 통일교 특검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야당이 요구한 통일교 특검을 여당이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은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서 관련 특검 논의가 진전되는 걸 환영한다는 겁니다. 여야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해 정교 유착 의혹 전체의 진상을 밝히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천명했습니다. 종교의 정치 개입을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지위 고하, 여야를 불문하고 엄단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종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통일교 특검에 부정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의중이 일정 부분 반영됐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과 국민 여론이 요구하더라도 대통령실의 반대가 거세면 선뜻 방향을 돌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내부에서 통일교 특검을 받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기류가 적지 않았던 것 역시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YTN에 현재 통일교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여권 인사들은 이재명 정부와 정말 깊숙이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친명 핵심 그룹이 아닌 만큼 설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정권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 대통령실이 통일교 특검 도입에 힘을 실어준 건 선택적 수사 논란이 불공정 시비로 번지면 자칫 계엄 관련 수사 자체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 전담 수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재정국장인 이모 씨 등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 씨 휴대전화 속 현금 상자 사진을 근거로 권성동 의원을 기소한 것처럼 경찰도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상대로 고강도 소환 조사까지 벌인 경찰은 통일교 측 자금 관리자들을 줄지어 소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재정국장 이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이 씨는 통일교의 자금 집행과 영수증 전표 처리 등 회계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전달할 그라프 목걸이도 직접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이 씨가 통일교의 뒷돈이나 명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중요 창구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할 때도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현금 사진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이 씨가 경찰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서 남편인 윤영호 전 본부장이 최근 재판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언급했던 만큼 아내인 이 씨 역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씨와 함께 통일교의 자금관리 관계자 A 씨도 소환했습니다. A 씨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통일교 해외 행사 관련 회계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금 흐름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이 씨의 기한을 결제했던 통일교 전 총무처장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전재수 의원이 받았다는 명품 시계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는데 물증 확보 여부에 따라 전담 수사팀 수사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국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표결에 붙입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반발하고 있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란전담 재판부법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이어 불법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걸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개정안은 내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예정대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일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무 분담안을 논의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예정대로 행정예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예규안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꾸리게 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달리 판사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가 원안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 주요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될 서울고등법원도 일단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장과 현직 판사까지 서울고법법관 152명 가운데 122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안의 뜻을 모았습니다. 전담재판부의 숫자나 구성 절차, 시기는 이번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열리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추가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회의 등을 진행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거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에게는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로 구형됐는데 두 사람의 1심 판결은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대가로 돈거래한 혐의를 받는 시기는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2명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추징금 1억 6,070만 원과 8천만 원도 각각 구형했습니다. 여기에 명 씨에게는 이른바 황금폰과
USB를 은닉하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구형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과 김 전 의원 세비의 절반을 명 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권을 영향력 삼아 자질이 없는 사람을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법을 몰라서 위반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처벌받겠다. 그 대신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달라. 강예경이가 횡령범행 사기꾼인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 재판부는 내년 2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측근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시장 등 3명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부탁해 여론조사 10차례를 받고 이 비용 3,300만 원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시까지 확보된 자료로는 이 대표가 대납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핵심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목을 긁힌 뒤에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해서 고발당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당시엔 대선이 열리는 게 확정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죠.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에서 첫 브리핑이 열렸고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도 곧 청와대로 옮겨질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청와대 춘추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출입 기자들이 오가고 이사 작업이 이어집니다. 매일 아침 일정을 알리는 모닝브리핑도 2층 브리핑룸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역사 기록을 맡았던 관아에서 유래된 춘추관은 언론 정신을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 보좌가 주 업무인 의전실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무 시설도 이전 작업을 마쳤고 연말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전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졌던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가 다시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한 셈입니다. 12월 한 28일, 29일 때부터는 이제 청와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이용하는 본관과 참모들의 공간인 국민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 그리고 외빈맞이나 행사에 활용되는 영빈관 등으로 짜여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집무실을 본관은 물론 여민관에도 설치해 핵심 참모인 3실장 수석들과 상시 소통 속에 정책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그간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훼손으로 아직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해 내년 상반기에 완비될 걸로 예상됩니다. 용산과 달리 청와대는 대통령 참모진 공간과 춘추관이 분리돼 있고 국민과 접촉도 쉽지 않은 만큼 구중궁궐이란 논란이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소통은 위치보다 의제 문제라며 그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생중계 그리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줬듯 계속 열린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진행합니다. 해수부 업무보고에선 청사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계획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마지막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정부 전 부처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동부 해안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동력,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이더 전파 방해 같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었는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우고 화석연료 시대로의 회귀를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은 매사추세츠 등 미 동부 앞바다에 건설 중인 5개 해상풍력 단지에 대한 해역 임대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대한 해상풍력 타워의 빛 반사와 대형 터빈의 날개가 레이더 전파 탐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전력 생산 방식인데도 불안정하며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규 풍력 사업에 대한 허가 중단을 지시했는데 이번 조치는 건설 중인 사업까지 중단시킨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조치입니다. And you see windmills all over the place. It's a horrible thing. It's the most expensive form of energy. 해상풍력업계와 민주당 주지사들은 이번 중단 조치가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국방부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승인된 사안을 안보를 핑계로 엎으면서 관련 산업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발표 직후 주가 하락 등에 직면한 해상풍력 기업들은 오히려 이번 조치가 미국의 경제 안보를 해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해상풍력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패권 경쟁을 위한 데이터 센터와 해군 군함을 건조하는 데 필수적인 전력이라는 겁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로 해상풍력 산업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는데 한국 등 전 세계 관련 기업의 연쇄 타격도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지지율 추락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는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제프는 그린란드가 우리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며 안전과 안보, 동맹과 세계의 생존을 위한 우리나라 이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랜드리 주지사도 X에 올린 글에서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경과 나라의 주권은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그것은 근본적인 원칙이고 국제 안보를 논할지라도 다른 나라를 병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으로 지난 300년 동안 덴마크의 지배를 받다가 지난 1953년 식민 통치 관계에서 벗어나 덴마크 본국의 일부로 편입됐고요. 2009년에 제정된 자치정부법을 통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조금 더 자율주행에 가까운 레벨 3 차량의 도로주행 번호판이 처음으로 발급됐습니다. 지난 3월 자율주행 사망사고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로 상용화의 가속 페달을 밟는 셈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중국 창안 자동차의 전기차 브랜드 설란입니다. 험난한 산악 지형에 교통망이 복잡하기로 소문난 충칭에서 500만 킬로미터 무사고 주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5일 중국 정부가 창안 자동차와 아크폭스의 L3 자율주행차 진입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만에 충칭시는 창안 자동차의 L3 자율주행 번호판을 처음 발급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와 업계 선도 경쟁에 불을 붙이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首批自动驾驶的正式牌照能落户长安汽车，运用于生产品牌，源于安全。 자율주행은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L3는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합니다. 주행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L2와 달리 L3는 제조사의 사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샤오미 전기차의 자율주행 사고를 되돌아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당시 SU7은 L2급 자율주행 보조 기능 상태로 달리다
탑승자 3명이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大开车习惯用自驾，知道吧？我说自驾这个东西有，你不能当饭吃。 아직 사고 책임이나 기술 안정성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L3 상용화에 나선 겁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 여론이 컸겠지만 중국에선 신기술에 대한 이런 포용성이 속도전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국제 로봇 격투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팀은 지난 17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미래의 게임 중 로봇 격투 부문에서 미국, 러시아, 인도 등 15개 팀을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우승팀의 심해상어 3는 무게 110kg에 최고 시속 28km로 움직이는 자동차 모형의 공격형 로봇으로 회전형 공격 도구가 분당 1만 회 회전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중국팀을 이끈 치원제는 로봇이 정지 상태일 때 전류 급증과 모터 과부하를 막기 위해 별도의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모듈식 설계로 로봇 수리 시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계단과 안반은 물론이고요. 달의 극한 환경까지 견디는 우주 탐사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크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바퀴로 나사가 추진 중인 달 유인기지 최적지로 꼽히는 용암동굴 탐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두 바퀴로 계단을 오르고 울퉁불퉁한 바위 지형도 거침없이 지나갑니다. 제주도의 어두운 용암동굴에서도 탐사 로봇은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다빈치 다리에서 영감을 얻어 못이나 접착제 없이 막대들이 서로 지탱하는 구조를 바퀴에 적용한 겁니다. 이 우주 탐사 로봇은 접으면 지름이 23cm, 펼치면 지름이 50cm까지 커집니다. 복잡한 기계 부품 없이도 이렇게 종이 접기 원리를 이용해 주행 중에도 다양한 크기의 바퀴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작은 바퀴일수록 모래 파묻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돌에 걸려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작은 로봇에게 달 수 있는 가벼우면서도 모양이 변할 수 있는 이런 바퀴를 달아줘서 기동성을 향상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한 환경도 견뎌냈습니다. 달의 중력을 기준으로 100m 높이 낙하 실험, 섭씨 200도가 넘는 열과 극저온 환경, 심지어 불길을 통과하는 실험에서도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이 로봇이 향하게 될 곳은 달 표면 아래 수십에서 수백 미터 깊이에 있는 용암동굴입니다. 외부보다 온도가 안정적이고 우주 방사선과 운석으로부터도 보호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진 중인 달 유인기지의 최적 후보지로 꼽힙니다. 아주 가파른 지형에 떨어뜨리듯이 진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을 탐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달 동굴이나 피트 크레이터 같은 데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중에 얼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영구 음영 지역이나 이런 깊은 크레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구진은 통신과 항법, 전력 등의 과제를 해결해 오는 2032년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발사체로 달 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네, 국내의 첫 상업용 민간 우주 발사체 한빈 나노 발사가 오늘 오전 10시 이후로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는 한빈 나노를 오늘 새벽 3시 45분에 발사할 예정이었는데요. 그 시각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기지에 비가 예보돼 발사 운용 절차를 오전 10시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기존 발사 시간에 맞춰 운영할 경우 연료 충전 중에 발사체가 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이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집에서만 지내는 고립, 은둔 청년이 크게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 일어나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고 미래를 그리는 청년들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양희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살 청년 조하늘 씨는 지난 5월까지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취업 준비 중에는 친했던 친구와 관계가 틀어지고 취업한 뒤에는 직장 상사의 괴롭힘까지 더해지자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피하게 됐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는 제 자신이 너무
그냥 제가 싫었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다. 무려 5년 동안 이어진 은둔 생활. 다시 집 밖으로 나갈 힘을 불어넣어준 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건넨 다정한 온기였습니다. 사회생활에서 하다못해 친구랑 약속에 늦어도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다그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왔으니까 잘했어. 이런 분위기가 저는 너무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고립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가 도움을 요청한 청년은 지난해보다 3.5배 껑충 뛰었습니다. 효과는 어땠을까?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전과 후를 관찰했더니 우울감은 21.7%, 고립감은 13% 감소했습니다. 또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은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 같은 진로를 탐색하고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는 경제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혀 심리적 회복을 넘어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실질적인 변화도 관찰됐습니다. 한 달, 2달 이렇게 조금씩 지나가면서 굉장히 목소리 톤도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뭔가 내가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 다만 지원 사업에 신청은 했어도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집 밖으로 나서길 주저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이나 거주지 방문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고립 은둔 자녀를 둔 부모로 정책 대상을 넓혀 조기에 위기 징후를 포착하는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반짝 영하권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심한 추위 없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 예보가 있어서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차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의 겨울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엔 눈이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가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4도, 대구 영하 2.7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14도, 부산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성탄절 전날인 내일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성탄절 당일에는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가 매우 낮겠는데요. 특히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나흘 사이 기온 변화가 극심해서 이번 주는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성탄절 당일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